안녕하세요. 수필 읽어주는 자매지 축인자 마술사입니다. 단단한 자존감을 다질 것. 김수현. 알랭드 보통은 어른이 된다는 건 냉담한 인물들, 속물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의미라 했다. 살아보니 세상은 동화 같지 않다. 갑질에 분개하는 것이 새삼스러울 만큼 차별은 일상에 만연하고 속물의 조건적 관심에 어연한 척하며 무시하려 해도 마음은 주머니 속에 넣어둔 쿠크다스처럼 부서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라고. 그래, 말은 잘 알겠는데 그게 왜 말처럼 쉽지가 않을까? 자존감은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의 경험과 부모의 양육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부모와 애착 경험이 부족하거나 학대, 조롱, 방치, 비난을 경험한 경우 자존감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존감의 어린 시절 경험에만 평생 고착되는 것은 아니다. 살아가면서 변화한다. 자존감의 원리를 최초로 규명한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드는 건강한 자존감을 위한 두 기둥을 자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이라 이야기했다. 자효능감이란 자신을 돌보며 현실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이자 자신감이고, 자기 존중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다. 사랑받을 가치. 그런데 우리는 자존감을 적절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을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라왔다 해도 수십 장의 이력서가 거절당하고 회사의 소모품이 되어 일자리에서 내몰리는 상황에 스스로 삶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자혼영감을 느끼기는 어렵다. 또 조건으로 쉽게 서열을 나누며 차별을 권하는 사이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하라는 건 어쩌면 체면에 걸리자는 말에 가까울지 모른다. 세상은 자존감 없이는 점점 버티기 힘든 곳으로 변해가는데 개인은 자존감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돌림노래처럼 반복되는 자존감 문제를 해결하고 이 냉담한 세상에서 우리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는 두 가지 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축은 사회적 존중이라는 자존감의 토양을 다지는 것이다. 존중이 희소성을 지닌 경제제가 될 필요는 없다. 사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존중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공공재가 된다면 우리는 존중받으러 쩔쩔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존중을 공공재로 만들자. 서로에게 존중의 연료가 되어주자. 직업에 따라, 연봉에 따라, 직업에 따라, 겉모습에 따라 선별적 존중을 보내는 것이 아닌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조건 없는 공정한 존중을 보내는 것이다. 두 번째 축은 개인 스스로가 자존감에 대해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짜 자존감을 구분하며 자존감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존감은 우월함에서 비롯된 우쭐함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서 얻어지는 일시적인 만족감도 아니다. 자존감의 본질은 자신에 대해 신뢰이자 행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라 여기는 자기 존중감이다. 이건 정신성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신을 신뢰하긴 어렵고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을 존중하기도 어렵다. 자존감은 스스로가 믿고 존중할 내면 세계를 세우고 그 신념을 바탕으로 삶을 선택하고 행동하며 책임을 지는 삶의 일련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내면의 힘이다.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게 있다. EBS 다큐 프라임 아이의 사생활에서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다.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에게는 퍼즐 조각이 주어졌는데 과제를 어려워하자 자존감이 낮은 아이의 부모는 대신 해결해 주려 했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자존감의 제로인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 경험이 축적될 때 생겨난다. 그리고 실험에서 보여주듯이 가장 중요한 건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이다. 스스로를 충분히 의식하지 못한 채 타인과 사회의 시선에 질질 끌려서 하는 것으론 결코 자존감에 닿을 수 없다. 그렇기에 단단한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첫걸음은 분명하다.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럼 나다운 삶에 다가가는 법을 대해 알아보자. 팔로미 타인을 통해 자존감을 구하는 건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내던지는 일이다. 나다운 삶을 찾을 것.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너답지 않게 왜 이래? 라고 말하면 여자 주인공은 토끼 눈을 하고 이렇게 대답한대. 나다운 게 뭔데? 그러게나 말이다.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건 익히 들어 알겠는데 나다운 게 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왜 우리는 나다운 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까? 심리학자 제임스 마샤는 자 정체성의 성취 정도에 따라 정체성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 4가지 유형은 성취, 탐색, 폐색, 혼미 정체성인데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대다수가 낮은 정체성 지위인 폐쇄지위에 놓여 있었다. 폐쇄지위란 기존의 사회의 가치 체계를 그대로 순응하고 전념한 유행인데 이론에 따르면 이 지위가 낮은 정체성에 있는 이유는 위기의 부재에 있다. 인생에 위기가 없었다니 뭔 소리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기란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소개팅녀 앞에서 카드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일이 아니라 목표, 가치, 신념에 대하여 자문하며 투쟁한 적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투쟁하지 못했을까? 이는 자신에 대한 탐색과 자문의 과정을 권하지 않는 사회 문화에서 시작됐다. 과거 우리의 핵심 도덕이었던 유교에서 개인은 주변 환경과 관계 속에 상호 의존적인 존재였다. 개인의 정체성은 역할에 따라 결정되었고 자문과 탐색보다는 주어진 역할에 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에 맞추는 것을 아름다운 삶이라 여긴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만의 삶의 방식과 철학을 세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부모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사는 것에 더 익숙하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념과 철학은커녕 자신에 대한 윤곽선도 그려내지 못하고 자소저 대신 자소스를 쓰게 된다. 그리고 이 사항을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보다 결정적인 문제는 지독한 의존심에 있다. 어린 시절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어른을 따라야 한다는 말은 아이가 나약하고 열등한 존재임을 각성시켰다. 많은 부모는 아이의 나약함과 열등함을 이유로 자율성을 허락하지 않으며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을 빼앗았다. 가정 없이 어른이라는 결과만 남은 이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나이를 먹었어도 멘토를 찾아다닌다. 그러나 햇미스님도 한비아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지 못한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경험과 탐색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익히는 일이다. 프리랜서가 된다고 해서 나다운 것이 아니고 특이한 취향을 가졌다고 해서 나다운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삶을 일구는 것이 나다운 삶이다. 그 시작을 위해선 당신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당신에 대한 글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를 실현하며 살고 싶은지, 무엇에 행복해지는 사람인지, 나는 남과 어떻게 다른지 자기 감각을 찾자. 물론 많은 양의 지성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의존심을 부린다는 게 두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고민과 위기의 순간을 지났을 때 비로소 스스로가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나다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어른들이 이야기했던 스스로 어린이는 사실 시킨 일을 알아서 하는 어린이.
더 이상 삶의 질문을 유예하지 않을 것. 혹독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일단 공부하고 일단 대학에 가고 일단 좋은 스펙을 다지고 일단 돈을 번다.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봄부터 겨울까지 해야 할 일에 쫓기며 어른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대묻고 싶은 질문은 좋아서 해본 일이 있나요? 아이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관찰하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주변 사람들을 잘 돕는 소위 착한 아이가 나왔다. 제작진은 아이에게 하고 싶은 일을 물었는데 아이는 엄마 심부름하기, 아빠 세차 돕기 같은 걸 대봤다. 이에 남을 위한 것이 아니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묻자 아이는 답하기 어려워했다. 오랫동안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하는 일들에 매몰되어 자신의 욕구를 억눌러온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삶은 영원히 발견되지 않은 채 미지의 영역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원치 않는다면 해야 하는 일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자신의 감각을 되찾아야 한다. 이제 유예했던 삶의 질문들에 답해야 할 순간이다. 당연했던 것에 질문할 것. 한 마을에 부부와 시어머니 한 살배기 아들이 살고 있었다. 밭일을 나간 며느리가 점심때가 되어 돌아오니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닭죽을 끓여 놓았다고 했다. 감사한 마음으로 솥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닭이 아닌 아들이 들어있었다. 노망난 시어머니가 손자를 닭으로 착각하고 가마솥에 넣어 삶은 것이었다. 이를 본 며느리는 마음을 추스른 다음 닭을 잡아 시어머니께 닭죽을 끓여드리고 죽은 아이를 뒷산에 묻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을 만한 이 아이 유기 사건은 놀랍게도 조선시대의 효부상이 세워진 미담이다.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질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에는 개인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도리라는 이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미덕이었고 이것은 아무리 우라가 치밀어도 화합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통치 이데올로기였다. 나의 어린 시절에도 미덕이 있었는데 바로 근면 성실이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몸이 아프거나 닥쳐도 빠짐없이 학교에 가면 개건상장을 주고 칠판 위에는 근면 성실이라는 거푼이 써인 액자가 걸려 있었다. 왜 그랬을까? 근면 성실을 최고의 미덕으로 배운 건 우리 사회가 제조업 기반의 사회였던 것에 있다. 제조업에서는 창의력이나 개성보다 근면함과 성실함이 가장 필요한 자질이었으니 말이다. 그렇게 선별되고 교육되는 미담과 미덕으로 아이가 솥대 삶아서 죽었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며느리는 감정 불구의 아동학대 방조법이 아닌 어연한 효부가 되고 열이 펄펄 끓다 학교에 나오는 학생은 타의 모범이 되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하고 이슬람 국가에선 자유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딸을 죽이는 것이 명예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사회가 선별해서 미덕으로 심은 통념은 때론 괴담으로 미담으로 폭력을 명예로 만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회의 미덕과 통념을 불변의 진리로 여기며 살아간다. 하지만 가치는 개인의 선택 영역이고 우리가 삶을 지탱하기 위해 절실한 건 통념이 아닌 스스로가 세운 신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학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이의 말에 따르면 미국 대학에는 브레인워싱 클래스라는 것을 있었다고 한다. 내용 인정. 지금까지 배운 경제학 지식은 모조리 틀렸으니 두뇌를 세척하자는 수업이었다. 우리가 세계적인 석학들의 경제학 이론이 무엇인지 배울 때 그들은 그 이론의 어떤 점이 틀리는지를 찾아냈고 그렇기에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 당연했던 것들에 질문하자. 당신이 믿어온 것이 정말 당신 내면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어심없이 따라온 타인의 목소리인지 묻자. 믿어왔던 진리에 대하여 질문할 때 우리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통념의 자리에 우리의 신념을 채우기 위해 우리에게도 브레인워싱 클래스가 필요하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휴가지에 가서도 바이오와 미팅을 완수한 김대리의 이야기가 훌륭한 사례로 올라왔다. 휴가 간 직원의 사적 생활을 방해한 회사를 고발해도 모자를 파냐 어디서 개수작이야.
누구의 기대를 위해서도 살지 않을 것. 나는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 대단한 포부나 큰 결단이 있었던 건 아니다. 쓰고 싶은 글이 있었고 회사를 다니는 문제는 일단 책을 쓰고 나서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다 문득 나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결정을 이리 쉽게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의 양육 방식 때문이었다. 나는 삶에서 부모님의 강요에 부딪힌 적이 없었다.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 결국은 내 선택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게다가 중학교 시절까지 공부는 안 하고 만화책만 본 나와 달리 언니는 전교 1, 2등을 하는 우등생이었지만 단 한 번도 언니와 비교당한 기억이 없다. 그 덕분에 나는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익숙했다. 물론 그런 내게도 부모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은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부담감도 잘라냈는데 부담감이 크다고 사랑까지 큰 건 아니라 생각했어야 했다. 20대 중반 무렵 밥을 먹다가 부모님에게 나한테는 기대를 버리고 하숙생이라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 당연 욕을 먹었으니 기껏 키워놨더니 그게 할 소리냐고 하셨다.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날 하숙생으로 생각해라고 말했다. 물론 나라고 왜 수지 같은 딸이 되고 싶지 않겠는가. 가능하다면야 나도 부모님께 유자식이 상팔자라고 보여드리고 싶고 그게 안 된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마음이다.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니 말이다. 하지만 내가 부담감에 짓눌러 산다고 부모님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